야, 이진우. 이게 지금 뭐 하자는 플레이야 사회에서 하던 버릇 군대까지 가져왔어.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다른 장병들과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다. 진우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것을 느꼈다.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조선 군대에서 죄송하면 다 끝나. 네가 지금 누구 앞에서 실수한 건지는 알아. 황 병장은 진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모욕감을 주었다. 그는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수많은 눈 앞에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이 순간을, 진우가 허리를 숙여 쏟아진 음료수를 닦으려는 바로 그 찰나였다. 퍽! 살과 뼈가 부딪히는 둔탁하고도 끔찍한 소리가 면회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황 병장의 군홧발이 정확히 진우의 가슴팍을 후려 갈겼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진우의 몸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짧은 순간 면회실의 모든 공기가 진공 상태가 된 듯했다. 주변에서 나지막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진우의 누나 이수현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노부인은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다. 모두가 분노하거나 울부짖거나 혹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이수연만은 달랐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놀람도 없었다. 오직 얼음장 같은 냉정함만이 존재했다. 마치 눈앞의 폭력 사태가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스크린 속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태도였다. 그녀의 이런 차분함은 오히려 주변을 압도하는 기이한 위압감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나뒹군 테이블과 의자를 피해 바닥에 쓰러져 쇳소리가 섞인 숨을 내쉬는 동생을 지나쳐 아직도 자신의 행동에 도취해 있는 황재석 병장에게로 향했다. 또각 그녀의 구두 소리가 면회실 바닥에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황 병장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자신에게 다가오는 수연을 보며 헛기침을 했다. 아, 가족 되십니까? 동생분 군기 교육 좀 시켰습니다. 군대에서는 이럴 수도. 방금 그 발차기, 수연의 목소리가 그의 말을 잘랐다. 낮고 건조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날카롭게 황 병장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재킷 옷깃에 달린 작은 보석처럼 보이는 브로치를 가리켰다. 브로치의 중심에서 아주 작은 렌즈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여기 아주 선명하게 녹화됐습니다. 황 병장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의 동공이 공포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수연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황 병장의 떨리는 손에 쥐어주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다는 듯 손끝으로. 내일 아침 당신을 찾아갈 사람들에게 제출하세요. 내가 누군지 설명하기 편할 테니. 황 병장의 시선이 자기도 모르게 명함으로 향했다. 하얗고 빳빳한 종이 위에 찍힌 검은 활자.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진 의원실 선임행정관 이수현, 국회, 국방위원회, 선임행정관. 각각의 단어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다리가 풀렸다. 그가 알던 세상의 모든 법칙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수연은 더 이상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뒤돌아 바닥에 쓰러진 동생에게 다가가 그의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동생의 흐트러진 군복 옷깃을 바로잡아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이제 괜찮아. 나머지는 내가 전부 알아서 할게. 그녀는 동생을 부축해 면회실을 빠져나갔다. 뒤에서는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부대 간부들의 고함 소리와 황 병장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뒤엉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소리도 그녀의 귓가에 닿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내일 아침 저 오만한 폭력과 그것을 가능하게 한 부패한 시스템에 내려질 냉정한 심판을 그리고 있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수연의 아파트는 대한민국의 권력이 응축된 여의도 중심부에 있었다. 그녀의 성격을 반영하듯 아파트 내부는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질서와 통제가 완벽하게 잡힌 공간이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자리에 있었고 그 고요함 속에서 이진우의 흐느낌만이 간헐적으로 정적을 깨뜨렸다. 그는 잿빛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고
어깨는 여전히 충격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연은 동생의 가슴에 서서히 피어나는 멍 자국 위로 연고를 부드럽게 펴발랐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했지만 얼굴은 마치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처럼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누나, 제발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일이 더 커지면 나만 더 힘들어져. 거기는 그런 곳이야. 누나는 몰라? 진우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다. 군대라는 폐쇄된 사회의 잔인한 논리를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약자는 공격받고 감히 저항하려 들면 완전히 짓밟힐 때까지 더 가혹하게 공격당하는 곳. 수연은 연고를 바르던 손을 멈추고 동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 대신 얼음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진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일은 이미 커졌어.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그리고 오늘부터 네가 겪었던 모든 부조리를 날짜와 시간, 장소, 가해자, 이름까지 전부 기록해. 사소한 욕설 하나까지도 빠뜨리지 마. 그것은 조언이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진우는 누나의 눈에서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계를 보았다. 두려움 대신 전략과 집행만이 존재하는 세계. 그는 더 이상의 설득을 포기하고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진우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수연은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다. 통유리창 너머로 환하게 불이 켜진 국회의사당이 보였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서두르는 기색 없이 특별 연락처에 저장된 번호 하나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낮고 피곤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초회 부장님 이수연입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상대는 수도군단 군검찰부의 부장 최진혁이었다. 군검찰 내에서도 손꼽히는 실세 중 한 명이었다. 아이 행정관, 이 시간에 웬일이시오? 수연은 마치 정기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듯 모든 감정을 배제한 채 말했다. 오늘 오후 15시경 제14보 병사단 백골 부대 면회실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황재석 병장이 이진우 이병에게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명백한 폭행이었고 군형법 제62조 직권 남용 가혹 행위죄에 해당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 행정관, 그게 혹시 동생분 일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담은 선명한 영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황 병장뿐만 아니라 현장 지휘관의 사건 은폐 시도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내일 아침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안 저희 국방위 차원에서도 아주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비단에 싼 망치였다. 국방위원회에서도 예의주시하겠다. 정중하지만 그 무엇보다 확실한 경고. 통화는 그것으로 끝났다. 수연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권력에 잠들지 않는 도시의 야경을 응시했다. 다음 날 새벽, 백골 부대 연병장에는 아직 새벽 안개가 채 걷히지 않았다. 어제의 사건으로 부대 전체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황재석 병장은 애써 강한 척 신병들을 다그쳤지만 초조함이 역력했다. 부대장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비상회의를 소집한 상태였다. 바로 그때였다. 군용 번호판이 아닌 평범한 번호판을 단 검은색 세단 4대가 감속도 없이 부대 정문을 통과했다. 차들은 연병장 한가운데에 멈춰 섰고 차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내렸다. 날카로운 눈빛, 단호한 태도. 그들은 일반 군사경찰이 아니었다. 군단 군검찰부의 정예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도열해 있던 중대 안으로 곧장 걸어 들어갔다. 황재석 병장, 모두가 얼어붙었다. 전 중대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2명의 수사관이 새하얗게 질린 황 병장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팀은 부대장실을 급습하여 모든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기 시작했다. 부대 전체가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 부대장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왕국에서 절대적이었던 그의 권위는 단 1시간 만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그는 개처럼 끌려가는 황 병장의 모습을 보다가 어젯밤 그가 보여줬던 명함을 떠올렸다. 국회, 국방위원회, 선임 행정관.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본질을 깨달았다. 그는 한낱 병사의 누나를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시스템의 가장 단단한 핵심부를 건드린 것이었다. 군검찰청의 취조실은 소독약 냄새와 간 내린 커피향, 그리고 진실을 압박하는 무거운 침묵으로 채워져 있었다. 황재석 병장은 처음에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베테랑 군검사는 아무 말 없이 서류만 뒤적이고 있었다. 황 병장, 어제 면회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할 말 있나? 나직한 검사의 질문에 황 병장은 침을 삼키며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그건 군기 교육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진우 이병이 평소 군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해서 따끔하게 가르치려던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군기 교육. 군대 내 모든 폭력을 정당화하는 마법의 단어였다. 검사는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옆에 있던 노트북의 버튼 하나를 눌렀다. 취조실 벽에 걸린 대형 모니터 화면이 켜졌다. 어제 면회실의 광경이 소리까지 생생하게 재생되기 시작했다. 황 병장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군홧발이 진우의 가슴을 가격하는 둔탁한 소리가 서라운드 스피커를 통해 고통스러울 정도로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검사는 그 장면을 3번 연속으로, 마지막에는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했다. 이것도 군기 교육의 일환인가? 황 병장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저 정말입니다. 이진우 이병이 원래부터 문제 병사였습니다. 부대원들이 다 압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비겁한 변명 속에서 검사는 사건의 본질이 한 개인의 폭행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조직적인 은폐의 서막이었다. 같은 시각 제14보 병사단장 박만섭 중령의 집무실은 격앙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력 전체가 걸린 이 사태에 분노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국방위원회라는 막강한 권력이 자신의 부대를, 자신의 경력을 정조준한 정치적 공격이었다.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중대장 김대위를 쏘아붙였다. 지금 이게 다 무슨 꼴이야? 일개 병사 하나 관리 못해서 부대 전체를 발칵 뒤집어. 죄송합니다, 단장님. 됐어. 지금은 사과할 때가 아니야. 반격해야 돼. 이건 전쟁이야. 박중령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생존 본능에 따라 반격의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다. 김대위, 지금부터 자네는 이진우 이병을 완벽한 고문관으로 만들어. 걔가 입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일으킨 모든 사소한 실수, 규정 위반 동료들과의 불화 싹 다 긁어모아. 없으면 만들어 내 정신과 진료 기록이라도 뒤져서 우울증 환자로 포장해. 그것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는 비열한 작전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중대원들 전원 1:1 면담 실시에 황 병장은 엄격했지만 부대를 위하는 간부였고 이진우는 적응 못하는 문제 병사였다고 증언을 통일시켜. 딴소리하는 놈들은 알아서 처리하고. 알겠나? 예스, 알겠습니다. 김 대위가 경례를 붙이고 나가자 박중령은 전화기 한 대를 집어들었다. 군 내부 라인을 통해 자신의 인맥 중 가장 높은 곳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외부의 정치적 압력이 부대의 순수한 지휘 체계를 흔들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시스템은 그렇게 내부의 썩은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서서히 뭉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생활관으로 복귀한 진우는 자신을 둘러싼 공기가 완전히 변했음을 깨달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던 동료들은 이제 그의 시선을 피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그때 김대희가 그를 따로 불러냈다. 이 이병, 많이 힘들지? 위로하는 듯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어제 일은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고, 자네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진술해 주는 게 어떨까? 황 병장도 깊이 반성하고 있어. 부대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자네의 남은 군 생활을 위해서 그게 현명한 길이야. 그것은 조언의 탈을 쓴 협박이었다. 누나의 힘과 부대의 압박 사이에서 진우는 숨이 막혀왔다.
한편 국회의사당의 사무실에서 수연은 군검찰의 수사관으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고 있었다. 부다의 내 여론이 이상합니다. 황 병장을 옹호하고 이진우 이병을 문제병사로 모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부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증언을 조작하려는 정황이 보입니다. 수연은 조용히 보고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역시나 하는 듯한 차가운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진짜 싸우고자 했던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에 썩어빠진 관성이었다. 그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벽에 걸린 거대한 대한민국 군 지휘 계통도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제14부 병사단을 가리켰다. 그리고 그 선을 따라 군단 사령부 육군본부, 그리고 그 위로 이어지는 복잡한 권력의 지도를 천천히 훑어 올라갔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한낱 병장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저 거대한 지도 위에 기생하는 보이지 않는 적들을 뿌리 뽑아야 했다. 그녀의 눈빛이 전장에서 목표를 포착한 저격수처럼 차갑게 빛났다. 국회의원회관 이수연의 사무실과는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둔 다른 의원실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전쟁이 준비되고 있었다. 예비역 장성 출신으로 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유명한 홍진태 의원의 사무실이었다. 박만섭 중령이 도움을 요청했던 그의 오랜 후원자 육군, 본부의 조성진 소장이 홍 의원과 마주 앉아 있었다. 의원님, 이건 명백한 월권 행위입니다. 국회 행정관 한 명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선 부대의 지휘 체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어느 지휘관이 소신껏 부대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조성진 소장은 교묘하게 사건의 본질을 비틀었다. 인권 유린과 폭행이라는 단어는 그의 입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지휘권과 정치적 외압이라는 단어들로 포장된 논리가 펼쳐졌다. 이것은 군 내부의 뿌리 깊은 엘리트들이 외부의 공격에 맞서 자신들의 성격을 방어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었다. 이수연 행정관이라 김영진 의원실의 그 사람 말이지. 일처리 하나는 칼 같은 친구인데 상대가 좋지 않아. 홍 의원은 턱을 쓰다듬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판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같은 시각 이수연은 자신의 보스인 김영진 의원의 호출을 받았다. 판사 출신의 삼선 의원인 김영진은 그녀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지만 동시에 정치판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노련한 정치인이었다. 이 행정관, 이거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닌 것 같은데. 벌써부터 조성진 장군 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수연이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마치 국정감사를 준비하듯 완벽하게 정리된 브리핑 자료를 의원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의원님, 이것은 단순 폭행 사건을 넘어선 군 내부의 조직적인 은폐 및 증거 조작 사건입니다. 그녀는 동생이 폭행당하는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다. 대신 사건 이후 해당 부대원들의 진술이 하루아침에 똑같이 통일된 점, 갑자기 이진우 이병의 인사 기록에 부정적인 평가들이 급조되어 추가된 점 등 은폐 시도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먼저 제시했다. 박만섭 중령은 곧 있을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 진급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되죠. 제 동생을 문제병사로 만들고 황 병장의 폭행을 정당방위 혹은 정상적인 군기 교육으로 둔갑시키려는 겁니다. 김영진 의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하지? 이건 한 부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원님. 군 전체의 고질적인 병폐를 드러낼 기회입니다. 국방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수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녀는 적을 자신의 전장, 즉 국회로 끌어들일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녀는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국방부를 출입하는 가장 집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였다. 그녀는 익명을 조건으로 결정적인 영상 파일이 아닌 교묘하게 조작된 부대원들의 진술서 사본과 사건 전후가 다른 동생의 인사 기록 파일을 넘겼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가 바뀌었다. 헤드라인은 병사 폭행이라는 자극적인 단어가 아니었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군의 명예에 치명적인 단어들이었다. 단독 제14사단, 백골 부대 병사 폭행 사건의 조직적 은폐 정황. 짜 맞춘 듯한 동료 병사들의 진술군 신뢰도 추락. 박만섭 중령과 조성진 소장은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이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상대는 분노한 가족이 아니었다. 시스템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무서운 전략가였다. 그들은 수연을 군대라는 자신들의 홈그라운드로 끌어들여 압박하려 했다. 하지만 반대로 그녀는 그들을 여론과 정치적 책임이라는 자신의 전장으로 끌고 들어온 것이었다. 전쟁의 국면은 이제 완전히 그녀의 의도대로 재편되고 있었다. 언론 보도의 파장은 생각보다 훨씬 거셌다. 조직적 은폐라는 단어는 군의 심장부에 박힌 파편처럼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처를 헤집어 놓았다. 육군본부 조성진 소장의 집무실에는 얼음장 같은 분노가 감돌고 있었다. 대형 모니터에는 이수연이 터뜨린 인터넷 기사가 그대로 떠 있었고 그 앞에는 박만섭 중령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멍청한 놈, 조성진 소장의 고함이 집무실을 울렸다. 그는 박 중령의 무능함에 격노했다. 덮으려면 제대로 덮었어야지.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판만 키워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 건가. 조 소장은 사건 자체의 부도덕함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이 스캔들이 자신의 경력과 자신이 속한 파벌에 미칠 영향뿐이었다. 그는 잠시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냉정하게 다음 수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 이수연이라는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니야. 이쯤에서 멈추지 않을 거다. 당장 그 여자 뒷조사해. 사소한 거라도 좋아.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털어서 약점 하나라도 잡아내.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것을 그는 오랜 군 생활을 통해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동시에 그는 박중령에게 또 다른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황자해석이 그놈 입단속 단단히 시켜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그의 눈빛은 살벌했다. 필요하다면 꼬리를 잘라낼 수도 있다는 무언의 협박이었다. 그들이 수연의 약점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수연은 이미 적의 심장부를 향한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의도의 사무실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곳은 이제 그녀의 전쟁 지휘 본부였다. 언론 보도는 단지 연막탄에 불과했다. 진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적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만 했다. 박만섭 중령은 왜 일개 병사를 위해 저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는가? 이것이 그녀의 분석의 시작점이었다. 정상적인 지휘관이라면 진작에 황 병장을 제물로 바치고 자신은 빠져나왔을 터였다. 그녀는 국방위 행정관의 권한을 이용해 박만섭 중령과 황재석 병장의 인사 기록 전체를 자신의 컴퓨터로 불러왔다. 화면 위로 두 사람의 군 생활 전체가 데이터로 펼쳐졌다. 박만섭 중령. 평범한 육사 출신으로 눈에 띄는 공적도 과오도 없이 꾸준히 진급해온 인물. 하지만 그의 인사 기록 카드 한 구석에는 대령 진급 최종 후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에게 이번 해는 군 생활의 명운이 걸린 해였다. 흠집 하나 없는 기록이 절실했다. 다음은 황재석 병장. 그의 복무 기록은 정반대였다. 잦은 규정 위반 선임과의 불화 후임들에 대한 가혹 행위로 여러 차례 구두 경고를 받은 기록이 있었다. 박 중령이 그를 감싸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다. 수연은 직감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공식적인 지휘 계통 외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존재할 것이라고. 그녀는 컴퓨터 앞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의 출신, 학교 근무 부대, 심지어 고향과 친인척 관계까지 모든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기 시작했다. 화면 위로 수많은 정보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다 그녀의 눈이 한 곳에 멈췄다. 황재석 병장의 어머니, 즉 외가의 가족관계 증명서였다. 거기에는 아주 작은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가 있었다. 황 병장 어머니의 여동생, 즉 황 병장의 이모. 그녀의 남편 이름은 조성진이었다. 순간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황재석 병장은 조성진 소장의 처족하였다. 박만섭 중령이 보호하려던 것은
말썽쟁이 부사관 하나가 아니었다. 자신의 진급을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후원자 조성진 소장의 처조카를 보호함으로써 장군에게 충성을 증명하려 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은폐가 아니라 학연지연, 그리고 혈연으로 얽힌 군 내부의 뿌리 깊은 카르텔이 작동한 결과였다. 수연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녀의 모니터 화면에는 황재석 병장과 박만섭 중령, 그리고 조성진 소장의 사진이 나란히 떠 있었다. 그녀는 세 사람의 관계를 잇는 굵은 선을 그었다. 이제야 비로소 거대한 적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다. 온화한 미소 뒤에 탐욕을 숨기고 있는 조성진 소장의 사진을 보며 그녀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제야 진짜 적이 보이는구나. 그녀의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조성진 소장이 이끄는 방역은 신속하고 은밀했다. 군의 막강한 정보 조직인 국군 방첩 사령부의 그림자 인맥이 동원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이수연 행정관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그녀의 금융거래 내역 통신 기록 사적인 만남, 심지어는 그녀가 대학 시절 썼던 논문의 작은 흠결까지. 그들은 그녀를 공적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한 줌의 먼지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며칠 후 방첩사로부터 올라온 중간 보고를 받은 조성진 소장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보고서에는 이수연의 삶이 마치 수도원의 기록처럼 깨끗하다고 적혀 있었다. 위법도 편법도 심지어는 사소한 스캔들조차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완벽하게 통제하며 살아온 빈틈없는 인간이었다. 계속 찾아봐 없는 먼지도 만들어서라도 찾아내. 조 소장은 초조해졌다. 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자신들은 아직 적의 얼굴에 흠집 하나 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을 향해 칼날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수연은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방어하지 않았다. 대신 적이 칼을 뽑아들기도 전에 먼저 심장을 찌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진짜 무대는 국방위원회 청문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전초전에 불과했다. 그녀의 진짜 전쟁터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행정부 전체를 심판하는 가장 강력한 무대, 바로 국정감사였다. 그날부터 수연의 사무실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건, 즉 동생의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지난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모든 폭행 가혹 행위, 그리고 의문사 사건들의 데이터를 전부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했다. 이것이 이진우라는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조성진 소장이 지휘했던 부대들에서 유독 높은 비율로 발생해온 구조적 문제임을 데이터로 증명하는 것.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보고서와 징계 기록을 분석했다. 가해자들의 이름 피해자들의 계급 사건 발생 시각,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사건 처리 결과. 그녀의 컴퓨터 화면 위로 하나의 거대한 패턴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가혹 행위 사건들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혹은 지휘관, 재량이라는 명목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는 것. 그리고 그 지휘관들의 인사기록 카드에는 예외 없이 조성진 소장의 긍정적인 평가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는 부대의 불미스러운 일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는 지휘관들을 높이 평가했고, 그렇게 길들여진 지휘관들은 그의 충실한 수족이 되어 제국을 떠받치고 있었다. 그는 폭력을 방조함으로써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것이다. 데이터는 확보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다. 내부의 증언 혹은 은폐를 지시하는 목소리가 담긴 물증이 필요했다. 수연은 국방부 내부 인트라넷 국방망에 깊숙한 곳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이었다. 능력이 있지만 조성진의 파벌에 밀려 한직을 떠돌고 있는 불만 세력. 정의감과 야망이 있지만 그걸 펼칠 기회를 잡지 못한 인물. 마침내 그녀는 한 사람을 찾아냈다. 육군본부 감찰실의 박진영 중령. 그는 여러 차례 군납 비리와 인사 청탁 문제를 제기했다가 번번이 좌천당한 인물이었다. 그의 인사 기록에는 조성진 소장의 부정적인 코멘트가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수연은 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철저히 암호화된 이메일을 통해
익명의 제보자로 위장하여 접근했다. 박진영 중령님께 장군님의 용기와 정의감을 존경해온 사람입니다. 지금 군을 좀먹고 있는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을 기회가 왔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응답하신다면 대한민국의 군을 바꿀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메일에는 암호화된 통신 채널 주소 하나만이 적혀 있었다. 수연은 메일을 보내고 컴퓨터를 껐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박중령이 그녀의 미끼를 물 것인가, 아니면 이 사실을 그대로 조성진에게 보고할 것인가. 그녀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도박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새벽 3시, 그녀의 보안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통해 파일 하나가 전송되어 왔다. 파일명은 판도라. 수연의 심장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지난 3년간 조성진 소장이 직접 주재했던 비공식 회의의 녹취록과 특정 사건들의 수사 축소를 지시했던 내부 보고서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진영 중령이 그녀의 손을 잡은 것이었다. 수연은 녹취록의 한 부분을 읽어 내려갔다. 쓸데없이 일 키우지 마. 죽은 놈은 말이 없고 산 놈은 입을 막으면 돼.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야. 조성진 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모니터의 활자들을 뚫고 그녀의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전쟁의 향방은 결정되었다. 국정감사라는 거대한 단두대가 부패한 장군의 목을 향해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다.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 국방위원회는 보이지 않는 전운으로 휩싸여 있었다. 이수연은 자신의 상사인 김영진 의원을 통해 제7군단 관할, 부대 내 폭행 사건의 패턴 및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국정감사의 핵심 증인 신문 안건으로 상정했다. 안건의 제목에는 조성진 소장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제7군 단장인 그를 정조준하는 날카로운 창끝임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예상대로 조성진의 파벌에 속한 홍진태 의원을 중심으로 격렬한 반대가 터져나왔다. 이건 군의 사기를 저하하려는 명백한 정치 공세입니다. 일개 부대의 사소한 다툼을 가지고 군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회의장은 고성과 삿대질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조성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고 안건 상정 자체를 무산시키려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바로 그때 김영진 의원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수연이 밤새 정리한 통계 자료를 회의장 스크린에 띄웠다. 홍 의원님, 사소한 다툼이라고 하셨습니까? 스크린에는 지난 5년간 대한민국 정훈과 제7군단의 폭행 사건 발생률, 그리고 징계 수위를 비교한 그래프가 나타났다. 제7군단의 폭행 사건 발생률은 전군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는 터무니없이 낮았다. 차가운 숫자는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한 증거였다. 이것이 과연 사소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특정 지휘관의 지휘 방침 아래 폭력이 용인되고 은폐되어 온 구조적 문제입니까? 국민의 아들들이 복무하는 군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국회는 답해야 합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결국 격렬한 표결 끝에 안건은 가까스로 통과되었다.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것이었다. 그날 밤 인적이 드문 한강의 주차장에서 수연은 처음으로 내부 고발자 박진영 중령과 대면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얼굴에 서린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다 저까지 죽습니다. 행정관님은 조성진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십니다. 그는 자신을 배신한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미 감찰실 내부에서도 저를 의심하는 눈초리들이 느껴집니다. 박중령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수연은 그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감상적인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죽지 않습니다, 대령님. 장군께서 대령님을 손대기 전에 제가 먼저 장군의 군복을 벗길 테니까요.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주십시오. 의원님과 제가 대령님의 남은 군 생활과 명예를 완벽하게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무너진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울 기회입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는 박중령의 흔들리는 마음에 작은 닻을 내렸다.
한편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조성진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길길이 날뛰었다. 이수연에 대한 뒷조사는 아무런 성과도 없었고 이제 자신의 목에 국정감사라는 칼날이 들어온 상황이었다. 궁지에 몰린 그는 결국 가장 비열하고 위험한 수를 두기로 결심했다. 뱀의 머리가 아닌 꼬리를 공격하기로. 그는 박만섭 중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조용했다. 박 중령,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어떻게든 이진우 그놈을 군복 벗겨. 지금 당장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불명예 전역시켜버려. 하극상으로 역든 타령을 기도했다고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여자의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야. 그것은 이성을 잃은 자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며칠 후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최종 조율하고 있던 수연에게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동생의 부대였다. 누나, 나 지금 징계위원회에 끌려가. 선임한테 대들었다고. 하극상이라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진우의 겁에 질린 목소리와 그를 거칠게 끌고 가는 군사경찰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수연은 전화기를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오직 극도로 응축된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다. 적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그녀의 가족을 직접 건드린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저지른 최악의 실수였다. 그들은 단지 이수연 행정관을 자극한 것이 아니었다.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라도 될 수 있는 한 여자의 모든 것을 폭발시키는 뇌관을 건드린 것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겁에 질린 목소리는 이수연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 놓았다. 지금까지 그녀의 모든 행동은 차가운 전략과 계산에 기반한 것이었다. 하지만 적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 그녀의 유일한 약점이자 그녀가 존재하는 이유인 가족을 직접 공격한 것이다. 그녀의 눈에서 냉정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듯한 순수한 분노가 피어올랐다. 그러나 그 분노는 소리치거나 절망하는 방식이 아닌 훨씬 더 위험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침착하고 빨라졌다. 그녀는 2통의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전화는 수도군단 군검찰부의 최진혁 부장에게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초회 부장님 이수연입니다. 지금 제14사단에서 국정감사 핵심 참고인에 대한 보복성 불법 구타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권위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증인 협박 행위입니다. 즉시 징계위원회를 중단시키고 위원장인 박만섭 중령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하십시오. 그녀는 더 이상 동생을 가족이라 말하지 않았다. 국정감사 핵심 참고인. 이 단어 하나로 사건의 본질은 개인적인 원한에서 국가적 사안으로 격상되었다. 2번째 전화는 국회 출입기자단 중 가장 신뢰하는 방송사 정치부 팀장에게였다. 팀장님, 김영진 의원실의 이수연입니다. 지금 단독으로 드릴 긴급 속보가 있습니다. 받아 적으십시오.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군이 핵심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인 병사를 상대로 보복성 징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군이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10분 뒤 의원님, 명의로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익명의 제보자 뒤에 숨지 않았다. 정면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여론의 반가세를 당긴 것이었다. 그 시각 제14사단의 비좁은 징계위원회실에서는 이진우의 숨통을 조이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박만섭 중령이 위원장석에 앉아 미리 짜인 각본대로 진우를 몰아붙이고 있었다. 이진우 이병은 평소 복무 태도가 불량하고 선임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며 대드는 등 하극상을 자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박 중령이 판결문을 읽어내리며 진우에게 불명계 전역이라는 최악의 판결을 내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군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선두에 선 젊은 검사가 얼어붙은 박 중령에게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징계위원회는 불법입니다. 위원회를 즉시 중단한다. 위원장 박만섭 중령 외 위원회 관련자 전원은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협박 및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박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던진 마지막 승부수가 그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수사관들은 겁에 질린 진우를 피의자가 아닌 국가가 보호하는 증인의 신분으로 정중하게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30분 뒤 대한민국 전체가 뒤집어졌다. 모든 방송사의 전고 뉴스는 하나의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속보, 국정감사 증인 병사에게 보복 징계 시도. 국회 무시하는 군의 오만 파문 확산. 사건은 이제 한 병사의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정면으로 공격한 헌정질서 유린 사건으로 비화되었다. 여론은 들끓었고 청와대와 국방부를 향한 비난이 폭주했다. 조성진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의 전화기가 불길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국방부 장관 비서실이었다. 짧고 차가운 통화 내용. 그는 국방부로 즉시 소환되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쥐를 잡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것이었다. 그는 이수현이라는 행정관을 얕봤다. 그녀가 휘두르는 칼이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라 법과 원칙 그리고 여론이라는 더 무서운 힘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사냥꾼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이 거대한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는 가장 확실한 사냥감이었다. 국방부 장관실 복도는 차가운 대리석만큼이나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몇 분 후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고 조성진 소장이 비틀거리듯 걸어 나왔다. 화려한 별이 박힌 그의 군복은 더 이상 명예의 상징이 아니라 그를 짓누르는 무거운 갑옷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보직 해임 통보를 받은 직후였다. 사실상의 불명예 전역 조치이자 군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망 선고였다. 복도 저편에서 그를 지켜보던 경쟁자들의 동정 어린 그러나 분명한 승리감에 찬 시선이 그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한때 군을 호령하던 맹호는 이제 이빨 빠진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다. 며칠 후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 이곳이야말로 이수연이 설계한 마지막 전쟁터이자 부패한 권력을 심판할 단두대였다. 수많은 언론사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방청석은 군 장성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이 사건에 주목하는 모든 이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이수연은 자신의 상사인 김영진 의원의 뒤편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침착하고 냉정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연극에 보이지 않는 연출가는 바로 그녀였다. 증인석 한쪽에는 이제 공익 제보자 신분으로 법의 보호를 받게 된 동생 이진우가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단단한 결에 또한 깃들어 있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병사의 개인적인 불행을 넘어 우리 군의 병든 환부를 직접 도려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영진 의원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며 국정감사의 시작을 알렸다. 그의 첫 번째 신문 대상은 박만섭 중령이나 황재석 병장이 아니었다. 증인 박진영 대령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예상을 깬 첫 수였다. 내부 고발자 박진영 대령이 증인석에 서자 장내가 술렁였다. 이것은 이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처음부터 규정하려는 수연의 전략이었다. 증인 제7군단 내부에서 지휘관의 진급을 위해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박 대령은 담담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다. 그는 수연이 제공한 판도라 파일을 근거로 지난 몇 년간 조성진 소장의 지휘 아래 어떻게 폭력 사건들이 조용히 묻혔으며 그 대가로 충성스러운 지휘관들이 어떻게 진급했는지를 폭로했다. 그의 증언은 군 전체를 향한 강력한 내부 고발이었다. 다음 증인은 이제 모든 것을 잃은 박만섭 중령이었다. 그는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증인석에 앉았다. 김영진 의원의 질문은 날카로운 메스처럼 그의 거짓말을 하나씩 해부했다. 증인 부대원들의 진술을 조작하고
피해 병사를 문제 병사로 만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음성 파일은 어떻습니까? 김 의원은 회의장 전체에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박중령에게 이진우를 군복 벗기라고 명령하던 조성진 소장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증인 이 목소리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박만섭 중령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그는 무너져 내렸다. 조성진 장군님의 지시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그의 절규와 함께 감춰져 있던 모든 진실의 조각들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조직적인 은폐의 실체,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조성진 소장의 이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국정감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의원들의 고함과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뒤엉켰다. 이 모든 혼돈의 뒤편에서 수연은 미동도 없이 그저 무대 위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인파 속에서 겁에 질려 있지만 동시에 안도하는 듯한 동생 진우와 눈을 맞췄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거의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의 첫 번째 막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제 마지막 남은 단 한 사람,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그를 단두대 위로 끌어올릴 차례였다. 국정감사는 이수현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조성진 소장은 군복을 벗었고 박만섭 중령은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세상은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떠들었지만 수연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알 수 없는 공허함에 휩싸여 있었다. 무언가 석연치 않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지만 그림의 핵심적인 한 부분이 비어있는 느낌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은 하나였다. 왜 하필 진우였는가? 조성진 소장과 박만섭 중령의 커넥션, 그리고 진급을 위한 실적 관리가 동기였다고는 하지만 단지 그 이유만으로 국회의원의 동생을 건드리는 위험한 도박을 했다는 것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황자의석 병장의 폭행은 필요 이상으로 잔혹하고 집요했다. 그것은 단순한 군기 잡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입을 막기 위한 목적성을 띤 폭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동생 진우가 군검찰에 제출했던 최초 진술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 속에서 그녀의 눈이 아주 사소한 한 문장에 멈췄다. 덤은 본격적인 가혹 행위가 시작되기 약 일주일 전 야간 경계 근무 중 부대 뒤편의 제3탄약고 근처에서 민간 번호판을 단 대형 트럭을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부에 보고했으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제3탄약고 부대 내에서도 가장 외지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폐쇄된 시설이었다. 그곳에 한밤중에 민간 트럭이 수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진급을 위한 부대 관리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그들은 진우가 무언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봤기 때문에 입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면회실에서의 폭행은 그를 길들이기 위한 첫 번째 경고였고 그가 굴복하지 않자 징계위원회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하려 했던 것이다. 그녀의 손가락이 광적으로 키보드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진영 대령과의 보안 채널을 통해 제14사단 제3 탄약고의 지난 1년치 물품 반출입 기록 및 관리 대장을 요청했다. 며칠 후 박 대령으로부터 파일이 도착했다. 예상대로 공식 기록상 제3 탄약고의 반출입 기록은 전무했다. 깨끗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깨끗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국방위원회의 권한으로 국방정보본부에 비공식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정 날짜, 특정 시간대의 군사 위성사진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국방부 수송사령부의 유류 사용 기록과 제14사단의 차량 운행 일지를 교차 분석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공식적인 기록은 없었지만 위성사진에는 진우가 목격했던 그날 밤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대형 트럭들이 제3 탄약고를 드나드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또한 사단의 차량 운행 일지에는 기록되지 않은 유류가 상당량 사라진 흔적도 발견되었다. 모든 증거가 하나의 가설을 가리키고 있었다.
조성진은 자신의 라인인 박만섭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후방의 낡은 탄약들을 불법적으로 민간에 유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폐기 처리될 구형 미사일과 실탄들. 하지만 암시장에서는 여전히 비싼 값에 팔리는 치명적인 무기들이었다. 그들은 군의 무기를 빼돌려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고 공식 서류상으로는 그것들을 정상적으로 폐기 처리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국가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명백한 반역 행위였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황재석의 폭행도, 박만섭의 은폐도, 조성진의 필사적인 저항도 모두 이 끔찍한 반역 행위를 감추기 위한 발버둥이었다. 수연은 차가워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녀는 썩은 사과 몇 개를 도려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나무의 뿌리까지 전부 썩어 문드러진 거대한 괴물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다. 김영진 의원에게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의원님, 이건 단순한 폭행이나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반역입니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김영진 의원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수연이 내놓은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충격적이어서 노련한 삼선 의원조차 잠시 말을 잃을 정도였다. 위성사진, 유류 기록 위조된 탄약 재고 목록,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 즉 조성진과 그의 배우가 단순한 비리가 아닌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김영진 의원은 마른 세수를 하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다. 이 행정관,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온 군 내부의 비리 차원이 아니야. 이건 국가 반역 행위고 이 정도 스케일이라면 조성진 혼자서 벌인 일이 아닐 걸세. 이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거물들이 얽혀 있을 수 있어. 그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자네 동생의 억울함은 풀었잖나. 조성진도 몰락했고 어쩌면 여기서 멈추는 게 현명할 수도 있네. 더 깊이 들어갔다가는 자네 목숨이 위험해져. 수연은 의원의 진심 어린 걱정에 잠시 고개를 숙였지만 이내 다시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의원님, 제 동생은 단순한 폭행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반역 행위를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저는 제 동생을 2번 죽이는 셈이 됩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적한 요정의 밀실. 몰락한 조성진은 자신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방위산업계를 암암리에 주무르는 거물 로비스트 양 회장이었다. 양 회장은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실망감과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조 장군 자네에게 기대가 컸는데 말이야. 고작 행정관 계집 하나 처리 못해서 이 모든 판을 망쳐.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 여자가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뇌스네. 양 회장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는 더 이상 조성진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는 조용히 전화를 걸어 어딘가에 나지막이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뱀이 속삭이는 것처럼 조용했다. 이수연 행정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됐어. 이제 정치적으로는 못 막아. 조용하고 깨끗하게 처리해. 흔적 남기지 말고. 그날 밤 수연은 국회 인근의 오피스텔로 돌아오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그녀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인기척에 잠시 걸음을 멈췄다. 오랜 세월 권력의 암투 속에서 살아남으며 단련된 그녀의 감각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연한 척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비상계단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녀의 뒤를 따르던 검은 그림자가 조용히 움직였다. 수연이 주차장 기둥 뒤에 몸을 숨기는 순간 번호판 없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그녀가 있던 곳을 향해 미끄러지듯 돌진했다. 차는 그녀를 스치듯 지나가 콘크리트 벽에 가볍게 부딪힌 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이것은 경고이자 명백한 살해 시도였다. 그들은 더 이상 정치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을 것임을, 그녀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릴 것임을 선포한 것이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다.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 공포는 곧바로 더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국회 행정관을 암살하려 할 정도로 필사적으로 숨겨야 하는 진실이라면 그것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것임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동생의 복수를 넘어섰다. 나라를 좀먹는 반역자들과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더 이상 국회라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적의 방식으로 싸워야만 했다. 수연은 보안 휴대폰을 꺼내 박진영 대령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서류를 요청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비공식적인 전쟁입니다. 군의 그림자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대령님이시니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녀는 빛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로 한 걸음 내딛고 있었다. 합법적인 응징자에서 이제는 적과 같은 그림자가 되어야만 했다. 복수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박진영 대령이 마련해준 안전가옥은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였다. 화려하지만 차가웠던 이수연의 여의도 오피스텔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다. 생활감 없는 텅 빈 공간, 먼지 쌓인 가구, 그리고 창문 너머로는 도시의 불빛 대신 끝없는 어둠만이 펼쳐져 있었다. 그곳에서 박 대령은 수연에게 새로운 전쟁의 규칙을 가르쳤다. 행정관님, 지금부터 당신은 더 이상 국회의 보좌관이 아닙니다. 당신은 적국의 심장부에서 활동하는 공작권, 즉 유령입니다. 박 대령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그는 탁자 위에 대포폰 몇 개와 위조된 신분증, 그리고 소형 녹음기 등을 올려놓았다. 우리의 적은 더 이상 군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국방부와 방첩사, 심지어 국정원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거대한 카르텔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모든 움직임을 추적할 겁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는 수연에게 감시를 피하는 법, 안전하게 정보를 주고받는 법, 그리고 미행을 따돌리는 법 등 자신이 지난 수십 년간 정보 부대에서 익힌 생존 기술들을 전수하기 시작했다. 정치와 행정의 언어에 익숙했던 수연은 이제 암호와 기만, 그리고 역정보의 언어를 배워야만 했다. 명심하십시오. 유령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소리를 내지 않고 움직여야 합니다. 수연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무기한 병가를 냈고 세상의 시선에서 완벽하게 사라졌다. 적들은 그녀가 위협에 겁을 먹고 숨어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칼날을 갈고 있었다. 안전가옥의 작은 방은 그녀의 새로운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그녀와 박 대령은 양 회장이 이끄는 반역 카르텔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박 대령은 내부 정보망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동향을 추적했고 수연은 자신의 천재적인 분석 능력을 이용해 그 정보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그들의 목표는 돈의 흐름을 쫓는 것이었다. 불법 무기 거래로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검은 돈이 과연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가? 수연은 며칠 밤낮으로 컴퓨터에 매달렸다. 그녀는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 세탁 경로를 추적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의 익명 지갑들을 분석하며 거대한 돈의 강이 흘러가는 경로를 그려나갔다. 마침내 모든 돈의 흐름이 하나의 저수지로 모이는 것을 발견했다. 바로 양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미래 문화재단이라는 이름의 자선단체였다. 표면적으로는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공익재단이었지만 그 실체는 무기거래 자금을 세탁하고 그것을 다시 군 고위 장성들과 정치인들에게 뇌물로 전달하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이었다. 그녀는 재단의 암호화된 회계 장부를 해킹하는 데 성공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로비 리스트와 자금 전달 내역이 담긴 원본 장부는 찾을 수 없었다. 그것은 오프라인 어딘가에 철저하게 숨겨져 있을 터였다. 이대로는 증거 불충분입니다. 양 회장은 뱀처럼 빠져나갈 겁니다. 수연은 말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뱀을 잡으려면 뱀을 굴 밖으로 끌어내야만 한다. 그녀는 위험하지만 가장 확실한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해외 유력 통신사를 통해 작은 기사 하나가 흘러나왔다. 한국의 한 방산비리 조직의 비밀 장부가 모 외교관을 통해 서방 정보기관에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그것은 수연과 박대령이 해외의 인맥을 동원해 흘린 교묘한 역정보였다. 존재하지 않는 유출된 장부라는 미끼를 던진 것이다. 양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기사를 읽고 있었다. 그의 온화했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맹수의 잔인함이 드러났다. 그는 미끼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자신의 제국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그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 진짜 장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파기해야만 했다. 그는 비서에게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지시한 후 비밀 통신 라인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플랜 B를 실행한다. 지금 당장 판도라를 회수해. 판도라. 그것이 바로 그들이 숨겨둔 원본 장부의 코드네임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미끼를 물었다. 같은 시각 양 회장의 사무실이 보이는 맞은편 건물 옥상. 수연은 고성능 망원경으로 그의 다급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박 대령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미끼를 물었군요. 수연이 나지막에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이제 뱀은 굴 밖으로 기어 나오기 시작했다. 남은 것은 그 뱀의 뒤를 조용히 밟아 심장부에 독침을 박아 넣는 것뿐이었다. 양 회장의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이수형과 박진영 대령은 즉시 행동에 들어갔다. 그들의 시선은 양 회장의 빌딩을 향한 망원경과 서울시 전역의 CCTV를 우회해서 접속한 노트북 화면에 고정되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저런 비밀 임무에는 언제나 전직들을 쓰지. 군번도 기록도 남지 않은 유령들, 방첩사나 정보사 출신일 확률이 높아. 박 대령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예측은 정확했다. 30분 후 빌딩의 후문으로 한 사내가 나타났다. 그는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평범한 회사원과는 움직임의 결이 달랐다. 군더더기 없는 걸음걸이, 수시로 주변을 경계하는 눈빛. 그는 도심의 인파 속으로 스며드는 법을 아는 잘 훈련된 포식자였다. 그가 바로 판도라를 회수할 임무를 받은 자였다. 추적 시작합니다. 수연이 나지막에 말했다. 낡은 승합차의 시동이 조용히 걸렸다. 서울의 화려한 밤거리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의 막이 올랐다. 추격전은 숨 막히는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었다. 사내는 프로였다. 그는 갑자기 지하철역으로 들어가 반대편 출구로 나오거나 상점의 쇼윈도를 이용해 자신의 뒤를 힐끗 확인하는 등 온갖 역추적 기술을 사용했다. 어설픈 미행이었다면 벌써 몇 번이고 놓쳤을 터였다. 하지만 그의 상대는 이수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서류와 데이터만 분석하던 행정관이 아니었다. 그녀의 천재적인 분석력은 이제 도시의 지형과 인간의 동선을 읽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잠시 후 좌회전할 겁니다. 저 골목은 CCTV 사각지대예요. 아마 다음 동선을 숨기려는 의도일 겁니다. 미리 반대편 골목으로 돌아가서 대기하죠. 그녀의 예측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박 대령은 그녀가 이 어둠의 세계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고 있는지 새삼 감탄했다. 그녀는 타고난 전략가였다. 1시간 넘게 이어진 추격전 끝에 사내는 의외의 장소에 도착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고즈넉한 산사였다. 속세의 번뇌를 씻어내는 청정한 공간.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곳은 음모를 숨기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처럼 보였다. 사찰이라 가장 완벽한 은신처지. 그 누구도 종교시설 깊숙한 곳까지 의심하려 들지 않으니까. 박 대령의 목소리가 씁쓸하게 울렸다. 판도라는 바로 저곳의 부처의 미소 뒤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사찰의 주지승 또한 양 회장의 거대한 카르텔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음이 틀림없었다. 사내는 익숙하게 사찰 안으로 사라졌다. 이제 기다리는 것만이 남았다. 그가 장부를 가지고 다시 나타날 때 그 짧은 순간을 노려야만 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자는 맨손으로도 우리 둘을 제압할 수 있을 겁니다. 장부도 무사히 확보해야 하고요. 수연이 말했다. 그녀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적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완벽한 시나리오가 필요했다. 교란, 작전이 필요합니다. 제가 정문 쪽에서 소란을 일으켜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는 동안 대령님은 저자가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은 후문을 맡아주십시오. 소란이라니 어떻게? 수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대포폰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이런 오래된 목조 건물은 화재에 아주 취약하죠. 그리고 요즘은 사찰을 노리는 테러 위협도 많고요. 그녀는 119와 112 두 곳에 동시에 익명으로 신고 전화를 걸 준비를 했다. 사찰에 큰 불이 났으며 폭탄이 설치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과 소방차가 동시에 출동한다면 그 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다. 그녀가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점점 더 요란해졌다. 사찰의 고요한 밤이 곧 아수라장으로 변할 것이었다. 사찰 안에 있는 사내도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분명 당황하여 허점을 드러낼 터였다. 덫은 놓아졌다. 수연은 다가오는 경광등 불빛을 응시했다. 박 대령은 이미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겨 후문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제 뱀의 독리를 뽑아버릴 시간이었다. 고요하던 산사의 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수십 대의 소방차와 경찰차가 굉금을 울리며 좁은 상기를 비집고 들어왔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고요한 사찰의 단청과 불상 위를 어지럽게 비추었고 확성기에서는 대피하라는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수연이 계획한 완벽한 혼돈이었다. 사찰 내부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던 사내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자신을 겨냥한 정교한 덫임을 즉시 깨달았다. 임무 규약상 자산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었다. 그는 불상이 놓인 재단 뒤편의 비밀 공간에서 묵직한 티타늄 서류 가방을 꺼내 들었다. 그것이 바로 판도라였다. 그는 정문을 포기하고 수연이 예측했던 대로 가장 인적이 드물고 감시가 허술한 사찰의 뒤쪽 담장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는 훈련된 요원이었다. 가볍게 담벼락을 넘어 어두운 숲속으로 착지했다. 그가 막 몸을 일으켜 숲속으로 사라지려던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다. 박진영 대령이었다. 그 상자 국가의 것이다. 내려놔. 박 대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사내는 대답 대신 그대로 박 대령에게 달려들었다. 화려한 무술이 아니었다. 오직 상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간결하고 치명적인 격투술이었다. 젊고 빠른 요원의 공격에 노련한 박 대령은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다. 수연은 근처에 주차된 승합차 안에서 소형 드론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땀으로 축축했다. 박 대령이 결정적인 위기에 몰린 순간 요원이 품에서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가 박 대령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는 찰나 수연이 노트북의 키 하나를 눌렀다. 비 요원의 바로 옆 나무에 그녀가 미리 설치해둔 초고주파 음향 장치가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을 터뜨렸다. 순간적으로 균형 감각을 상실한 요원이 비틀거리는 그 짧은 순간을 박 대령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요원의 팔을 꺾고 그의 관자놀이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육중한 몸이 소리 없이 쓰러졌다. 전투는 끝났다. 박 대령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떨어진 티타늄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눈은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수연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축하할 시간은 없었다. 경찰의 수색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판도라를 챙겨왔을 때처럼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안전가옥으로 돌아왔다. 테이블 위에 놓인 티타늄 가방은 그들의 길고 위험했던 밤을 증명하는 전리품이었다. 수연은 휴대용 장비를 이용해 가방의 복잡한 생체 인식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그 안에는 종이 서류가 아니었다. 여러 개의 암호화된 외장, 하드 드라이브와 모든 하드 드라이브의 암호를 풀 수 있는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낡은 가죽 장부 한 권이 들어있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을 좀먹어온 거대한 악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불법 무기거래 내역 자금 세탁 경로, 그리고 그 검은 돈을 상납받은 자들의 명단, 전현직 군 장성들, 국회의원들, 검찰과 국정원의 최고위급 간부들까지. 그것은 단순한 비리 장부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썩게 만든 괴물의 설계도였다. 수연은 장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마침내 복수를 완성할 절대적인 무기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이 상자를 여는 순간 그녀는 단순히 부패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넘어 어쩌면 자신이 지키려 했던 나라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혼돈을 풀어놓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승리의 무게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위험했다. 안전가옥의 창문으로 새벽에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밤새 이어진 사투의 흔적이 역력한 방 안이수영과 박진영 대령은 테이블 위에 펼쳐진 판도라의 상자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승리의 기쁨은 잠시뿐 그 내용물이 가진 가공할 만한 무게가 두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박진영 대령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몹시 지쳐 있었다. 이 장부를 이대로 세상에 공개하면 군은 물론이고 정부 전체가 마비될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안보의 구멍을 뚫고 적들에게 우리 내부가 이만큼 썩었다고 광고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원했던 정의입니까? 그의 말은 옳았다. 이 장부는 단순한 범죄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가장 약하고 부끄러운 치부를 담고 있는 핵폭탄이었다. 모든 것을 터뜨려버리는 것은 통쾌할지 몰라도 그 파편은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상처 입힐 터였다. 수연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녀의 복수는 동생의 억울함을 푸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손에는 한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는 열쇠가 쥐어져 있었다. 모든 것을 폭로하고 완전한 파멸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대의를 위해 괴물들의 일부를 눈감아 주어야 하는가? 그들이 고뇌하는 동안 적들은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판도라를 도난당했다는 보고를 받은 양 회장은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뿌리째 뽑혀나갈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모든 것을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자신의 검은 네트워크를 총동원했다. 이수형과 박진영의 목에는 거액의 현상금이 걸렸고 가장 무자비한 해결사들이 한국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의 지시 아래 카르텔에 연루된 자들은 필사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해외로 도피할 자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수연은 창밖을 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혼돈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한 것은 썩은 부위만을 정확히 도려내는 외과 의사의 메스와 같은 정교한 심판이었다. 전면전은 피해야겠습니다. 핵폭탄을 터뜨리는 대신 정밀 유도 폭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녀는 박 대령을 보며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상상 이상으로 대담하고 잔인한 계획이었다. 우리는 이 장부를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장부의 내용을 이용해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 겁니다. 신뢰와 이익으로 얽힌 그들의 카르텔을 의심과 공포의 거미줄로 바꾸는 거죠. 며칠 후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익명으로 발송된 수십 개의 소포가 각계 최고위급 인사들에게 동시에 배달되었다. 국방부의 한 장성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소포 하나를 받았다. 그 안에는 자신이 방위산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정확한 날짜와 계좌 번호가 적힌 서류 사본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내용의 소포가 그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자 차기 합참의장 자리를 놓고 다투는 다른 장성에게도 배달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중진 의원은 자신이 특정 사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를 받았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소포가 그의 지역구 차기 공천을 노리는 정치 신인에게 전달되었다. 모든 소포에는 발신인이 없는 대신 짧은 메모 한 장만이 들어있었다. 정리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선택을 강요하는 최후 통첩이었다.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자비로운 처벌을 받든가 아니면 당신의 약점을 손에 쥔 라이벌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파멸하든가. 이수연은 수십 개의 시한폭탄을 적들의 품 안에 직접 안겨준 것이었다. 그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배신하고 먼저 살아남기 위해 서로의 목을 조르기 시작할 때까지 그녀는 그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지켜볼 생각이었다.
그녀는 더 큰 혼돈을 막기 위해 괴물들의 우리 안에 더 정교하고 잔인한 혼돈을 설계했다. 이제 시스템이 스스로를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암세포들이 서로를 파괴하는 지옥도가 펼쳐질 차례였다. 이수연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던진 돌멩이 하나가 대한민국 권력이라는 거대한 호수 전체에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물결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물결은 다른 물결과 부딪히며 점점 더 거대해졌고 마침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파도가 되어 밀려오고 있었다. 국방부의 이성호 대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익명의 소포를 뜯어보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안에는 그가 몇 년 전 군단장 시절에 특정 군납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가 방금 전 복대서 마주친 그의 라이벌 박충식 대장의 눈빛이었다. 박 대장의 미소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이성호는 직감했다. 박충식의 손에도 똑같은 서류가 들려 있다는 것을. 그는 즉시 양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충성스러운 부하의 것이 아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회장님, 장부가 통째로 유출된 겁니까?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회장님께서 책임지셔야 할 일입니다. 양 회장은 그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댐의 균열과도 같았다. 비슷한 전화가 국회와 검찰, 청와대 비서실 등 각계각층에서 빗발치기 시작했다. 양 회장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해온 철옹성 같던 카르텔이 내부에서부터 붕괴하기 시작한 것이다. 붕괴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이성호 대장은 자신의 라이벌이 모든 것을 폭로하기 전에 선수를 쳤다. 그는 돌연군 내부 감사실에 자진 출두하여 자신의 사소한 비리를 고백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군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라며 자신의 라이벌인 박충식 대장의 훨씬 더 큰 비리 의혹을 함께 제보했다. 두 명의 포스터 장군이 서로를 향해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고 군 수뇌부는 쑥대밭이 되었다. 국회에서는 한 중진 의원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과거의 불찰을 책임지고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하지만 그가 은퇴하며 던진 폭탄은 더 컸다. 그는 당 지도부의 부패를 암시하는 폭로를 터뜨렸고 여당은 걷잡을 수 없는 내분에 휩싸였다. 안전가옥에서 이수영과 박진영 대령은 여러 대의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뉴스는 온종일 유력 인사들의 비리 의혹과 갑작스러운 사퇴 소식으로 들끓었다. 마치 거대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 같았다. 믿을 수가 없군.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저 거대한 제국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어. 박 대령은 경외감마저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의 전략은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적의 심장에 총을 쏜 것이 아니었다. 대신 적의 뇌에 의심이라는 바이러스를 심었다. 이제 그 바이러스가 신경계를 타고 퍼져나가 거대한 육체를 스스로 마비시키고 파괴하고 있었다.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대령님. 이건 그냥 더러운 물로 더 더러운 물을 씻어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렇게라도 해야 할 때가 있는 거겠죠? 수연은 승리감 없이 그저 담담하게 화면을 응시했다. 한편 폭풍의 눈인 양 회장의 펜트하우스는 절망적인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자들은 이제 그를 비난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혹은 그의 등에 칼을 꽂기 시작했다. 이수형과 박 대령을 찾기 위해 고용했던 해결사들은 아무런 흔적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수연이라는 여자의 진짜 목적을. 그녀는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모든 것, 돈, 명예, 그리고 사람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빼앗아 그를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무력한 존재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양 회장은 통유리창 너머로 한때 자신의 발 아래에 있다고 믿었던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저 불빛들은 더 이상 그의 왕국이 아니었다. 자신을 비웃는 수백만 개의 눈동자처럼 느껴졌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이제 곧 그녀가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자신이 쌓아 올린 제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몇 주일은 양 회장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그를 따르던 충신들은 등을 돌렸고 그가 조종하던 권력자들은 이제 서로를 물어뜯기에 바빴다. 그를 쫓던 해결사들은 연기처럼 사라진 이수현의 흔적조차 찾지 못했다. 그는 텅 빈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아 패배의 쓴맛을 곱씹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보안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정보가 없는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오늘 밤 자정, 마지막으로 정리할 시간을 주지요. 협박도 요청도 아니었다.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심판을 위한 소환장이었다. 양 회장은 허탈하게 웃었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도망칠 곳도 그를 지켜줄 사람도 이제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 자정. 국립중앙박물관의 거대한 홀은 희미한 비상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수천 년의 역사를 담은 유물들이 침묵 속에서 새로운 역사의 마지막 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양 회장은 홀로 그 공간에 들어섰다. 저 멀리 신라 금관이 전시된 진열장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이수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녀는 국회를 호령하던 그 시절의 차갑고 지적인 모습 그대로였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는 너무나도 평온해 보였다. 원하는 게 뭐지? 돈, 권력 말만 해. 자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챙겨줄 수 있어. 양 회장은 마지막 남은 무기 돈과 권력을 미끼로 던졌다. 수연은 그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의 빛이 서려 있었다. 당신이 줄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소. 그녀의 목소리는 박물관의 텅 빈 공간을 낮게 울렸다. 그녀는 동생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개인적인 복수심을 드러내는 것은 이 괴물에게 마지막 만족감을 주는 꼴이 될 터였다. 그녀는 한 명의 누나가 아닌 이 나라의 이름으로 그를 심판하기로 결심했다. 당신은 돈을 위해 나라를 팔았고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소. 당신 같은 암세포 때문에 묵묵히 제 의무를 다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통받는 거야. 내 동생처럼. 그녀는 들고 있던 티타늄 가방 판도라를 두 사람 사이의 벤치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당신이 평생에 걸쳐 써내려온 당신의 역사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직접 그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쓸 차례지. 수연은 자신의 핸드백에서 작고 고급스러운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판도라 옆에 놓았다. 양 회장은 그것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선택은 당신 몫이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내일 아침 군검찰에 자진 출두해서 당신 제국의 모든 추악한 비밀을 증언하고 남은 생을 독방에서 보내든가. 아니면 여기서 대한민국의 수천 년 역사 앞에서 당신 스스로 모든 것을 끝내고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든가.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가장 잔인한 형태의 심판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재판을 통해 자신을 변호하고 동정심을 유발할 마지막 기회마저 빼앗아 버린 것이었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그의 모든 죄는 공식적으로는 미결 상태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이수연에게는 상관없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법적인 처벌이 아니라 이 괴물의 완전한 존재 소멸이었으니까. 수연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박물관의 깊은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는 그의 선택을 기다리지 않았다. 결과는 더 이상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심판은 이미 내려졌다. 양 회장은 거대한 홀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옆에는 자신의 모든 죄악이 담긴 판도라와 그 죄를 끝낼 수 있는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의 얼굴 위로 신라 금관의 금빛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수천 년의 역사가 한 시대의 괴물이 내릴 마지막 결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